새벽 5시 반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둠 속에서 한때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큰 대형 할인점이라는 자부심을 내걸었던 거대한 건물 하나가 불빛 하나 없이 시커먼 윤곽만 드러낸 채 허공에 서 있습니다. 수백 대의 자동차가 주차 자리를 다투던 그 넓은 주차장에는 이제 찬바람만 맴돌고 자동문은 굳게 닫힌 채 유리 위로 먼지가 켜켜이 쌓여가며 마치 오래전에 버려진 폐건물처럼 스산한 공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곳은 주말이면 온 가족이 카트를 끌고 나와 신선한 과일을 고르고 시시코너에서 아이들이 웃음을 터뜨리던 대한민국의 일상 그 자체였습니다. 전국 146개 매장을 운영하며 연 매출 7조 원을 넘기던 유통공룡 이마트 롯데마트와 함께 빅3로 불렸던 홈플러스 이 거대한 제국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나날이 풀어보겠습니다. 2025년 3월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고 이 소식은 유통업계뿐 아니라 수만 명의 직원과 그 가족 그리고 전국의 입점 소상공인들에게 폭탄처럼 떨어졌습니다. 빚이 5조 원을 넘어섰고 부채 비율은 500%를 훌쩍 뛰어넘었으며 신용평가사들이 매기는 등급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정도로 바닥까지 추락해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장사가 안 돼서 망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2015년 대한민국 사모펀드 업계의 큰손으로 불리는 MBK 파트너스가 7조 2천억 원이라는 일반인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천문학적 금액을 들여 홈플러스의 지분 100%를 통째로 사들였습니다. 문제는 이 어마어마한 인수자금의 상당 부분이 MBK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홈플러스라는 회사 자체의 이름으로 은행에서 빌린 빚이었다는 사실이고 이것이 모든 비극의 출발점이 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제가 여러분의 집을 사면서 그 집의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아 매매 대금을 치르는 것과 똑같은 구조인데 결국 빚을 갚아야 하는 건 집을 산 제가 아니라 그 집 자체가 되는 겁니다. MBK가 자기 돈으로 직접 투입한 금액은 2조 2천억 원 정도였고 나머지 5조 원에 가까운 돈은 고스란히 홈플러스의 어깨 위에 부채라는 이름으로 쌓여 올랐습니다. 인수가 완료된 직후부터 홈플러스의 알짜배기 매장들은 하나둘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마치 금반지를 끼고 있는 손가락을 하나씩 잘라내는 것처럼 회사의 핵심 자산이 조각조각 팔려나갔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20여 개의 대형 매장이 매각됐고 그 대금은 4조 원을 훌쩍 넘었으며 이 엄청난 돈의 대부분은 홈플러스의 성장이나 직원 복지에 쓰인 것이 아니라 인수 당시 빌린 빚의 이자와 원금을 갚는 데 빨려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배당금으로 빠져나간 돈, 그리고 자기가 사들인 매장을 다시 홈플러스에 임대하면서 거둬들인 이른바 임대료 장사까지 합산하면 홈플러스라는 회사에서 유출된 현금 총액은 5조 원에서 최대 7조 9천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금융투자업계와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천억 원짜리 매장이 하루아침에 빈 건물이 되어가고 회사의 피와 살이 빠져나가는 과정을 현장에서 일하던 직원들은 계산대 너머로 속수무책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그 무력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뻤습니다. 이 이야기의 전모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플랜B 연구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렇다면 도대체 왜 MBK 파트너스는 처음부터 이런 위험천만한 방식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한 것일까요? 사모펀드가 이런 구조를 설계하는 이유는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사모펀드의 전형적인 수법은 자기 돈은 최소한으로 넣고 인수대상 기업의 이름으로 최대한 큰 빚을 지게 만든 뒤 그 기업의 자산을 차근차근 팔아서 빚을 갚으면서 자기 수익은 극대화하는 구조인데 금융업계에서는 이것을 빚으로 사서 빚으로 먹는 구조, 다시 말해 남의 돈으로 사서 그 회사의 살점으로 개를 채우는 약탈적 차입 매수라고 부릅니다. 2014년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하기 직전까지 이 회사의 연간 영업수익은 1944억 원을 기록하며 매년 안정적으로 흑자를 내고 있었고 전국 어디를 가든 홈플러스 간판이 걸린 매장은 지역 상권의 중심축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MBK가 인수한 바로 다음 해인 2015년 홈플러스는 한 해 만에 1,490억 원의 영업적자로 곤두박질치며 흑자에서 적자로 완전히 뒤집어졌고 시장에서는 인수 초기 구조조정 비용 때문이라는 해명이 나왔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이미 심상치 않았습니다. 2016년 잠시 3,091억 원이라는 꽤 큰 흑자를 기록하며 숫자만 보면 회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 수치의 상당 부분은 핵심 매장을 부동산 업자에게 팔아넘기면서 발생한 일회성 매각 차익이었을 뿐 정작 마트 본업의 체력은 이미 안에서부터 곡박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3년간 1,500억에서 2,000억 원대 영업수익을 근근히 유지하는 듯 했으나 2022년을 기점으로 제반이 무너지듯 3년 연속 1,000억에서
2천억 원대의 대규모 적자가 쏟아져 나왔고 회사는 빚의 무게에 눌려 허리가 완전히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차입금만 놓고 보면 2023년 6,950억 원이던 것이 2024년에는 7,945억 원으로 1년 사이에 약 1,000억 원이나 불어났고 매년 갚아야 하는 이자만으로도 회사의 숨통이 조여오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한 상황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정말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전문가들과 법원, 그리고 채권단 사이에서 논의된 대안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대안은 가장 깔끔한 방법으로 홈플러스 전체를 통째로 새로운 주인에게 넘기는 전면 매각이었는데 이론적으로는 가장 완벽한 해법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5조 원이 넘는 부채를 기꺼이 떠안으면서까지 기울어진 대형 할인점을 인수하겠다는 곳은 사실상 없었고 유일하게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거래처의 체납금 1,300만 원조차 갚지 못하고 있는 소규모 정보기술 회사여서 시장에서는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두 번째 대안은 전체가 아니라 그나마 돈이 될 만한 알짜 사업 부문을 따로 떼어내서 파는 것이었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수도권 곳곳에 222개 매장을 촘촘히 깔고 있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라는 중소형 슈퍼마켓 사업부였습니다. 이 사업부의 예상 매각가는 약 3천억 원으로 홈플러스가 긴급 운영 자금을 마련하고 밀린 급여를 지급하며 회생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동아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인수의 향서 접수 마감이 2026년 3월 31일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바로 이 시점에도 여러 기업들 사이에서 치열한 눈치 싸움이 벌어지고 있으며 곡수의 인수 후보가 예비 실사까지 진행하고 있지만 최종 결과는 아직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대안은 이 모든 사태를 만든 장본인이라 할 수 있는 대주주 MBK 파트너스가 직접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긴급 자금을 수혈하는 것이었습니다. MBK의 수장인 김병준 회장은 결국 개인 재산을 담보로 1,000억 원을 마련해 홈플러스에 투입했는데 문제는 홈플러스의 월 운영비가 직원급여 납품 대금 매장 임대료 등을 합치면 500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1,000억 원이라는 겹보기에 큰 돈도 실제로는 고작 2달을 버틸 수 있는 응급수혈에 불과했습니다. 1,000억 원이라는 거금을 쏟아부었는데도 2026년 3월 21일 급여일에 직원들의 급여는 또다시 통장에 찍히지 않았고 노동부에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 건수는 어느새 1,000건을 넘어서며 대한민국 단일기업 역대 최대 규모의 임금체불 사태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올려치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홈플러스의 청산가치, 그러니까 지금 당장 회사 문을 닫고 가지고 있는 모든 부동산과 재고와 설비를 다 팔아서 정리했을 때 손에 줄 수 있는 돈은 3조 6,816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를 죽이지 않고 계속 살려서 운영하는 경우의 가치, 즉 앞으로 이 회사가 벌어들일 수익까지 합산한 존속가치는 2조 5,058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 두 숫자의 의미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등골이 서늘해지는데 문을 닫고 전부 팔아치우는 편이 힘들게 살려서 운영하는 것보다 1조 원 이상 더 남는다는 뜻이고 이것이 바로 홈플러스 사태가 품고 있는 가장 잔인한 역설입니다. 2026년 1월 어느 날 홈플러스 본사 인사팀에서 전국 모든 매장의 직원들에게 한 통의 전자공지가 일제히 내려왔습니다. 그 공지의 내용은 차갑고 짧았습니다. 이번 달 급여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월급날이었던 2026년 1월 21일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휴게실 낡은 의자에서 매장 뒤편 사물함 앞에서 2만 명의 직원들이 일제히 은행 앱을 열었지만 급여 입금 내역은 어디에도 없었고 통장 잔고에는 차갑게 0원이라는 숫자만 떠 있었습니다. 충격을 받았다는 한마디로는 그 순간의 참담함을 도저히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아이 셋을 홀로 키우며 매달 200만 원의 월급으로 학원비, 급식비, 관리비, 통신비까지 빠듯하게 쪼개온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던 한 여성 직원은 그 공지를 읽자마자 매장 복도에서 파란 유니폼 차린 그대로 두 무릎을 바닥에 꿇고 주저앉았고 주변 동료들은 차마 말을 건네지 못한 채 고개를 돌려야 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홈플러스의 신선식품 코너에서 15년을 한결같이 일하며 새 아이의 엄마이자 아빠 역할을 동시에 해온 그녀에게 월급이 없다는 건 내일 당장 아이들 저녁 밥상에 올릴 반찬을 살 돈이 없다는 뜻이었고 이 달 관리비와 아이들 학원비가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면 통장이 마이너스로 추락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노동조합은 즉각 임금체불과 법원 기만 혐의로 대표이사를 형사고소했고 서울과 부산, 대전, 광주 전국 각지의 매장에서 직원들이 쏟아져 나와 추운 겨울거리에서 생존권을 외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식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들을 위해 긴급 생계비 융자 한도를 1인당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2배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정작 그 재원을 집행할 예산이 부족해서 신청을 넣은 직원들조차 제때 돈을 받지 못하는 이중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2026년 3월이 되어도 상황은 단 한 발짝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MBK가 투입한 1,000억 원 덕분에 1월과 2월에 밀렸던 급여와 설 상여금은 뒤늦게나마 겨우 지급됐지만 3월 20일 1급여일이 돌아오자 또다시 통장은 텅 비어 있었고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게 언제까지 반복되느냐는 탄식이 매장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더욱 참담한 것은 3월 급여가 아예 안 나온 것이 아니라 절반만 지급되는 분할 지급으로 전환됐다는 사실인데 나머지 절반이 언제 들어오는지에 대해서는 회사 측으로부터 어떤 약속도 일정도 제시되지 않았고 직원들은 반쪽짜리 월급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하는 처지에 내몰렸습니다. 처음에 146개였던 매장은 회생 절차가 시작된 이후 임대료 협상 결렬과 매출 급감이 겹치며 폐점이 줄줄이 이어져 2025년 말에는 117개로 쪼그라들었고 2026년 초에만 계산점, 시흥점, 안산고잔점 등 5곳이 먼저 문을 닫은 데 이어 문화점, 부산간만점, 울산 남구점 등 12곳이 추가로 영업을 중단하며 현재 남은 매장은 약 100개 수준까지 줄어든 상태입니다. 직원 수 역시 회생 신청 당시 19,924명이었던 것이 16,450명으로 3,500명 가까이 줄었고 그나마 남아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도 내일 내 이름이 정리 명단에 올라갈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텅 빈 매장의 선반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회생개체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욱 암담한데 향후 6년에 걸쳐 메리츠금융이 담보를 잡지 않은 임대 점포 중 최대 41개를 추가로 폐점하겠다는 구조조정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현재 남은 매장의 거의 절반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공포가 직원과 소상공인 모두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무너지면 그 피해는 직원들만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홈플러스 매장 안에서 수년간 털을 잡고 장사해온 떡볶이집, 꽃집, 미용실 같은 입점 소상공인들 매장에 쌀, 과일, 생활용품을 납품하던 전국의 협력업체들 그리고 그 업체들에 고용된 직원들과 가족까지 모두 합치면 홈플러스 파산의 충격파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사람의 수는 약 10만 명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한 입점업주는 언론 인터뷰에서 회생 1년째에 인생 계획이 송두리째 무너졌다고 말한 뒤 주머니에서 낡은 계산기를 꺼내 남은 재고 가치와 받지 못한 미수금을 한참 동안 두드리다가 계산기 화면에 찍힌 빨간 마이너스 숫자를 바라보며 결국 고개를 떨궜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6년 3월 초 원래 3월까지였던 회생개퇴간 가결 기한을 2달 연장해 5월 초까지 시간을 벌어주었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이번 연장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며 추가 연장은 없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분명히 했습니다. 5월까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이 성사되지 않으면 3천억 원 규모의 긴급운용자금 조달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회생 절차는 그 자리에서 중단되며 그 다음에 받게 되는 수수는 다름 아닌 파산 선고입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근본적인 의문을 품으실 겁니다. 대형 할인점이 왜 이 지경까지 무너지는 건지, 새벽 배송으로 대표되는 온라인 쇠핀이 다 빼앗아가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사모펀드가 뼈까지 발라먹어서 그런 것인지,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제가 취재하고 분석한 결과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3가지 원인이 전부 맞고 그것들이 하필 같은 시기에 동시에 겹치면서 홈플러스를 벼랑 아래로 밀어버린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형 할인점 시장 자체가 2010년대 중반을 정점으로 성장이 멈추고 꺾이기 시작한 가운데 새벽 배송 당일 배달 정기 구독 등으로 무장한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소비자의 발길을 매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빨아들이면서 주말마다 카트를 끌고 대형 할인점에 가야 할 이유가 사라져갔습니다. 이마트도 수년간 적자에 늪에 빠졌고 롯데마트도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해외 사업을 접으며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했으니 오프라인 대형 할인점의 위기는 분명 홈플러스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는데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고통스럽더라도 오프라인 매장을 리뉴얼하고 온라인 물류 거점을 늘리는 두 갈래 전략으로 생존의 길을 모색할 수 있었던 반면 홈플러스는 사모펀드가 쌓아놓은 빚더미에 깔려 새로운 투자에 단 한 푼도 쓸 여력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빚을 갚으려면 매장을 팔아야 하고 매장을 팔면 매출이 줄고 매출이 줄면 적자가 커지고 적자가 커지면 또 남은 매장을 팔아야 하는 이 끔찍한 죽음의 고리가 한번 돌기 시작하자 홈플러스는 그 소용돌이에서 영영 빠져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복잡한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홈플러스의 비극은 사모펀드의 약탈적 차입 매수와 온라인 유통혁명 그리고 오프라인 시장의 구조적 쇠퇴라는 세 자루의 칼이 동시에 하나의 목을 겨눈 결과입니다.
첫째, 사모펀드에 빚으로 사서 빚으로 먹는 인수구조가 10년에 걸쳐 회사의 재무 체력을 속살까지 걷다먹었고, 둘째, 온라인 유통의 폭발적 성장이 대형 할인점의 고객을 매장 밖으로 빼앗아갔으며, 셋째,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겹치면서 위기를 돌파할 투자와 혁신의 기회를 완전히 차단해 죽음의 고리 속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패턴이 홈플러스에서만 벌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면 더욱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미국의 시어스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1970년대 미국 전역 3,500개 매장을 운영하며 미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가전제품이나 공구를 사던 미국 최대의 유통제국이라 불렸던 시어스는 인터넷이라는 새 시대의 파도를 구경만 하다가 2018년 파산 신청을 하고 126년에 역사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대서양 건너 영국의 울워스도 똑같은 운명을 겪었습니다. 100년 넘게 영국 소도시 번화가의 중심에서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며 영국인의 일상 깊숙이 자리 잡았던 울워스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온라인 전환 실패가 동시에 덮쳐오면서 800여 개 매장이 한꺼번에 문을 닫았고 3만 명의 직원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바다 건너 남의 나라 이야기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이미 뼈아픈 전례가 있었습니다. 이랜드가 야심차게 인수했던 유코아 백화점은 무리한 외형 확장과 부채 관리 실패가 겹치며 전국의 매장이 줄줄이 문을 닫았고, 한때 어느 도시에 가든 쉽게 볼 수 있던 그 빨간 간판은 이제 거의 흔적도 없이 사라져 추억 속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기업의 몰락과정을 나란히 놓고 보면 패턴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동일합니다. 전성기의 자만 과도한 부채 시대 변화에 대한 무시 매장 축소, 그리고 최종적인 파산 또는 회생이라는 5단계를 마치 같은 대본을 돌려쓰듯 한치의 오차 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유통 공룡이 시대의 변화를 정면으로 마주하지 못하고 과도한 빚의 무게에 짓눌려 서서히 땅속으로 가라앉는 이 잔인한 시나리오를 홈플러스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발 한 발 똑같이 밟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지금 홈플러스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요? 남은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5월 전까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3천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 자금이 확보되는 경우인데, 이 시나리오가 실현되면 밀린 직원 급여가 지급되고 핵심 매장의 운영이 정상화되며 법원이 회생 개최안을 인가해 파산의 문턱에서 기사회생하는 길이 열립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 최선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 하더라도 홈플러스가 전국 146개 매장의 2만 명 직원이 활기차게 일하던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회생 과정에서 41개 매장이 추가로 정리되어 규모는 전성기의 절반 이하로 쪼그라들 것이고, 온라인 유통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체질 개선과 디지털 전환에만 최소 3년에서 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아무도 원하지 않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최악의 경우로 매각이 무산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회생 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파산을 선고하게 되며 남아있는 부동산과 설비와 재고는 채권자들에게 분배되고, 홈플러스라는 이름은 대한민국 유통 역사의 한 페이지로 영원히 접히게 됩니다. 직원 2만 명은 전원 해고 통보를 받게 되고, 입점업체와 협력업체를 포함하면 약 10만 명이 생계의 벼랑 끝에 내몰리며 전국 100여 개 매장이 자리하고 있던 지역의 상권 전체가 핵심 집객 시설을 잃으면서 도미노처럼 연쇄 침체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10만 명의 밧줄이 걸린 이 거대한 문제를 단순히 하나의 기업이 경쟁에서 진 정도로 가볍게 치부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어스가 파산했을 때 미국 사회가 받은 충격의 크기를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126년 동안 미국인의 생활 속에 녹아있던 기업이 사라지면서 수만 개의 일자리가 증발했고, 시어스 매장이 빠져나간 쇼핑몰과 상가는 텅 빈 껍데기가 되어 주변 소상공인들까지 줄도산하며 해당 지역 경제는 수년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울워스가 문을 닫았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영국의 소도시들에서 번화가 한복판에 울워스가 사라지자 주변 상점들의 방문객이 급가면서 중심 상가 전체가 텅 비는 현상이 벌어졌고, 학자들은 이를 울워스 효과라 이름 붙이며 대형 유통 매장의 폐점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연쇄 충격의 대표 사례로 남겼습니다. 만약 홈플러스가 파산한다면 대한민국의 전국 곳곳에서 이 울워스 효과가 그대로 재현될 것입니다. 대형 할인점 하나가 동네에서 사라지면 장을 보러 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고, 그 유동 인구에 기대어 장사하던 주변의 식당, 미용실, 세탁소, 문구점까지 줄줄이 매출이 꺾이면서 그 동네의 상권 생태계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트 하나가 문을 닫는 이야기가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충돌하고
금융자본과 실물 경제가 얽히는 대한민국 유통산업 전체가 겪고 있는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가장 극적인 한 단면입니다. 변화의 파도를 읽지 못한 자는 아무리 크고 오래된 제국이라도 한순간에 도태되고 그 파도 위에 올라타 방향을 잡은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시장의 냉혹한 법칙이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작동하고 있습니다. 5월이 오기 전에 홈플러스의 운명은 결정됩니다. 2만 명의 직원이 다음 달 월급을 통장에서 확인할 수 있을지, 익점 소상공인과 협력업체를 포함한 10만 명의 생계가 지켜질 수 있을지, 전국 100여 개 지역의 상권이 핵심 집객 시설을 잃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이 모든 것이 앞으로 한 달이라는 짧디집은 시간 안에 판가름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홈플러스의 결말이 회생이든 파산이든 어떤 방향으로 나든 대한민국의 유통지형은 다시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이며, 우리가 알던 주말 장보기의 풍경은 이미 역사의 뒤편으로 물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어스의 교훈, 울워스의 교훈, 뉴코아의 교훈,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홈플러스의 교훈까지 시대를 넘어 반복되는 유통 공룡들의 멸종사는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변하지 않으면 사라진다고 역사는 분명하게, 그리고 예외 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의 새로운 플랜 B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